듣다 보면 알아가는 이인철의 경제 이야기.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이인철의 경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참정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쇼크 예상보다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통계청이 매달 고용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네.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얼마나 되나를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네. 봤더니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산과 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네. 과정에서 지난달에만 무려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예.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건 지난 4월이었거든요. 네. 4월에는 무려 108만 개 일자리가 줄어서 네. 지난 2월에 첫 발병한 이후 국내에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월 평균 일자리 사라진 걸 봤더니 70만 건이 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2단계,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일부 다중이용 시설을 중단시켰잖아요. 네. 물론 뭐 지금 뭐 학교를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학생인 저희 대학생은 네.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면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았느냐. KDI는 영업 제한으로 영향을 받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역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지역 서비스 상권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네. 미용업, 여가업, 교육업 이런 업종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런 기조는 사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이 취업자 수와 비슷합니다. 네네. 지난달에 무려 39만 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3월 이후 7개월째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네. 일자리가 줄었다는 건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절박해진 거예요. 당장 네. 생사. 예. 그동안에 모아둔 돈이 없다면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20, 30대예요. 네. 청년층. 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둘이 하거나 예. 한 명을 이제 종업원을 썼다면 이 사태로 인해서 영업 정지 기간이 길어지다니까 내보내고 예. 가족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니면 나 홀로 사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 청년층의 일자리가 무려 50만 개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일자리 문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맞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런 걸 연구해서 네. 이제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언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이제 종료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그러면 일자리가 막 늘어날 거냐. 그렇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확산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도 있지만 예. 지금은 좋은 일자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번 뽑으면 해고를 잘 못하는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83만 개 일자리가 모두가 다 서비스업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16만, 예. 19만 개 가까이는 이렇게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이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서비스업 일자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한 16만 건 이상 사라지게 되는데 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 공장 가동이 멈췄어요. 네. 공장 가동이 멈추면 자동차 공장 가동이 멈추면 그 주위에 부품 업체, 예. 그다음에 서비스 업체, 오락하는 업체, 뭐 하물며 밥집도 네네. 노래방집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면 해법이 도대체 뭐냐? KDI가 제시하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가 급선무다. 네. 이제 해고를 좀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거기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네. 이 지역 서비스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신규 기업들이
과연 진입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진입할 수 있도록 네. 경제 전반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뭐 한국화 뉴딜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뭐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이게 제 라임 사태 관련인데 저 펀드 환매 중단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 사기를 넘어서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좀 번져 있습니다. 자 우선 사모펀드 뭔지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독일 망하지 않은 한 예. 이 상품 안전합니다. 이렇게 판 상품이 있었어요. 예.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펀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예. 공모펀드와 예. 사모펀드. 우리가 공모펀드라는 건 뭐 10억 만들기 펀드, 어린이 전용 펀드, 차이나 펀드 네. 이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해서 네. 돈을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네. 금융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예. 3개월마다 펀드 투자하면 투자 네. 보고서가 와요. 예. 아, 내 오늘 차이나 펀드에서 얼마가 지금 현재 만일 환매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얼마구나. 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공모펀드고요. 네. 반면에 사모펀드라는 건 야, 강남에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한데 네. 이거 야 누구 장관도 들었다더라? 이거예요. 네. 네. 정말 짬짬이 펀드고요. 알려지지 않아요. 무슨 펀드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49인 이하. 예. 정말로 이 VIP들 적격 투자가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네. 2015년에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금액 기존에는 네. 5억 원 이상이었었는데 뚝 낮췄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 부자가 투자해서 돈 벌었대. 네. 입소문이 나니 이걸 만드는 사람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 네. 판매하는 사는 증권사 은행창구에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야 나는 그동안은 이런 위험상품에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고 주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굴려왔는데 이런 부자들한테 혹은 옛날 노후자금 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유 여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게 국공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절대 망할 일이 없거든요. 연 2.3% 3%까지 네. 부자들이 매년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로 은행 PB, 증권사 PB를 통해 판매하던 것이 은행과 그다음에 증권사 예. 창구를 통해서 판매가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몰린 거예요. 예. 지금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라임 같은 경우 국내 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라임,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 네. 모두 이런 사모펀드를 만들고 네. 운용하는 회사 명칭입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이 주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을 했는데 네. 펀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환매해달라. 네. 이제 잘 굴렸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십시오라고 예. 하니까 못 돌려주겠습니다. 당장 예.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자빠진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환매 중단된 금액이 1조 5천억 원. 네. 1천. 라임 옵티머스의 경우는 5천억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라임 자산운용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예. 문제가 지난해 7월에 봤더니 우량 기업이 투자한 줄 알았더니 코스닥 이 기업들 네. 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매출을 채권으로 해서 이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가 드러나서 이렇게 이 코스닥 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환매해줄 돈이 없으니까 다른데 한 펀드에 손실이 나면 예. 다른 펀드에서 받은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또 더 들여다 보니까 기업 사냥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투자한 회사의 자산을 빼갑니다. 네.
그 빼간 회사의 주체는 또 거기 대주주들이. 아하. 자, 이런 그리고 이제 증권사 임원과 공모를 해가지고 사기성으로 판매한 것까지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네, 네. 행정관까지 네.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옵티머스는 조금 사건이 다른데 처음부터 이거는 아주 사기성이 네. 좀 농후한데 2017년 12월부터 판매가 되어 왔는데 여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아까 네. 똑같아요. 네. 독일 망하지 않은 한 그게 원금 100% 손실난 상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해놨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것도 네. 이제 페이퍼 컴퍼니 네. 실체가 없는 뭐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가 뭐 횡령,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가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제 펀드 피해자들 판매를 못 받으니까 생긴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뭐 희대의 이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지금 라임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1조 5천억 원대 환매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려 4천여 명, 아하. 4천여 명이 물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 네. 이제 옵티머스도 5천억 원대인데 여기 피해자가 한 1,000여 명이에요. 예. 합치면 예, 5천여 명이 2조 원대 네. 사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 현황을 좀 봤어요. 네. 절반 이상이 60대하고 70대 노후 자금입니다. 아하. 근데 이들한테 예. 주로 봤더니 이게 보통 최저 미니멈이 1억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평균 2, 3억씩 넣은 거예요. 네. 2, 3억씩 넣었는데 70대가 29% 예. 가장 많고요. 60대가 24%, 예. 50대가 27%입니다. 예. 즉 50대 이상에서 전체 펀드의 80%가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라고 하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네. 금융감독당국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업체가 230여 개 네. 굴리는 사모펀드 수가 10,000개가 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감원의 어떤 도덕적 해이, 어떤 그동안 이제 책임이 논이 나오니까 네. 이거 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감독 당국 전체 인원이 전수조사가 2,000명인데 가능한가요? 이게 10,000개 전수조사하는 게 예, 불가능하지 사실상 않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뭐 이를테면 이제 업계 1위부터 해가지고 일단 뭐 10위 순위 안에 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했으면은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까,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 문제가 지금 피해자들 구제책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독일 금리 연계형 이 결합 펀드, 파생 결합 예. 펀드 DLF 피해자의 경우 배상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받도록 배상 결정이 나왔느냐? 80%요. 네,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보통 이런 이 금융투자 상품을 둘러싼 분쟁,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이 정해지면 네. 대체로 손실률은 20-30%예요. 네. 평균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명이 2조 피해를 봤어요. 물론 지난주 이제 최근에 밝힌 금융감독 당국이 이제 분쟁 조정 권고입니다. 네. 이거는 판매한 회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 무역금융펀드라는 10,000개 중에서 이제 1개 펀드, 이거 네. 한 1,500억 상당인데 이 펀드는 고객들한테 100% 다 원금 반환하라. 네. 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거 판매한 회사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우리은행과 KB증권의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1,500억 말고 아직 2조잖아, 2조. 네. 네. 2조에 10%가 안 되고 나머지 90%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 금감원의 판단은 뭐냐? 네. 이 펀드라는 게 손실이 확정되려면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돼야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 사전에 손실 확정되지 않은 펀드 추정해서 손실액 추정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손실 나지도 않은 펀드를 미리 계산해서 두면 네. 펀드라는 게 하루하루 이제 수익률이 들썩날썩하는데 네. 어떤 지점에 뭐 어떻게 주겠다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이 금감원이 관리 부실 책임을 네. 금융사한테 좀 떠넘기려는 네.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